우리 부모님들의 근속연수는 45년이었어요. 25년의 시간만 버티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살아가는 MZ세대들의 친구들은요, 소득 없이 살아가는 그 시간 자체가 45년의 삶을 살아야 된다. 똑같은 회사에 똑같은 월급 받는다 하더라도 내가 현재 어떤 상황이고 무엇 때문에 돈을 모아가야 되는지 그 목적성부터 이제 확인을 해야 된다. 안녕하세요, 웨스에커즈의 한채쌤입니다. 오늘은 재테크에 대해서 본질적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제가 많은 강의들을 해왔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첫 질문이 재테크가 그래서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재테크라는 거는 사실상 수단과 방법에 대한 개념인 거지, 그 본질적인 내용을 먼저 인지를 하신 다음에 수단과 방법을 공부를 하시고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본질적인 내용에 앞서 가장 먼저 필요한 거는 사실상 why, 그래서 왜 해야 하는데에서부터 이제 선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는데, 재테크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수밖에 없다. 왜 필수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라고 하면은 과거에 우리 부모님들은요, 20대부터 일을 시작을 하셨어요. 보통 우리 부모님들의 은퇴 연령은 65세, 70세까지 일을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의 평균 수명은 기본적으로 90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미래를 준비를 하는 지금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그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현재 MZ세대들 최소 처음에 취업을 했던 나이 자체가 20살이 아니라 30살에 입사를 해요. 평균 은퇴 연령은 55세가 됐죠. 그리고 나서 지금 MZ세대들의 평균 수명은 기본 100세가 넘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표에서 간단하게 좀 보여드릴게요. 우리 부모님들의 근속연수는 45년이었어요. 이 이후에 소득이 없이 사는 구간이 사실상 25년의 시간만 버티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살아가는 MZ세대들의 친구들은요, 근속연수가 기껏 해봐야 25년밖에 안 되고요, 소득 없이 살아가는 그 시간 자체가 대략 45년의 삶을 살아야 된다. 재테크라는 거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단기적인 눈앞에 있는 목적 자금들을 만들기 위한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 역으로 이렇게 얘기를 드려요. 지금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지금 현재 주식으로 투자 수익을 10% 수익 안 나면은 넌 굶어 죽니? 라고 물어보면은 다들 아니라고 해요. 머릿속으로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경제소득이 죽을 때까지 있다라고 하면 재테크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냥 재테크 안 하셔도 돼요. 왜? 지금 현재 월급쟁이들은요, 평생 동안 경제소득이 있다라고 하면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할 저축이 필요 없이 그냥 쓰면서만 살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언젠가는 다가오게 될 이 은퇴라는 개념 때문에 미래에 대한 준비들을 해야 한다의 개념으로서 재테크를 해야 한다. 그러면 살아가면서 내가 얼마의 돈이 필요하느냐? 사실상 대한민국에 있는 젊은 친구들은 지금 현재를 열심히 일을 해서 월소득을 받고 생활을 하면서 당장 눈앞에 있는 목적 자금들은 그래도 생각은 하겠지만, 먼 미래에서 다가오게 될 미래에 대한 목적 자금들은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회피를 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하지만 그 회피를 한다라고 해서 그 미래가 다가오지 않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명확하게 내가 얼마의 돈이 살면서 필요한지 숫자를 인지를 해놓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준비를 할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나서 그 문제가 정확하게 내 머릿속에 인지가 됐다라고 하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게 재테크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역으로 질문을 드려볼게요. 대한민국의 젊은 친구들은 재테크를 한다라고 해서 열심히 주식도 하고 코인도 하고 부동산 내 집 마련 투자도 많이들 하고 계신데, 그래서 재테크가 뭐예요? 라고 질문을 하면은 그 질문에 대답을 하는 사람은 대다수가 거의 없다. 사실상 문제에 대한 인식을 하고 필요성을 느꼈다라고 하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재테크가 무엇인지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을 먼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테크는요, 돈을 굴리는 기술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은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경제소득이 끊긴 이후에, 경제소득이 끊기기 전까지 내가 준비해 놓은 것들을 바탕으로 그 미래를 사셔야 되는데, 경제소득이 끊긴다라는 거는 내가 돈을 벌고 싶어도 못 벌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라는 개념인 건데, 그러면은 경제소득이 끊긴다 하더라도 내가 그동안 만들어 놓은 자본소득 구조의 파이프라인 안에서 내가 일을 못하지만 돈한테 일을 시켜가지고 나한테 매달 500만 원, 1000만 원씩 들어올 수 있게끔
그 재테크의 피니시 라인은 은퇴 시점까지 모든 준비를 끝내놔야 된다라고 기본 베이스를 잡아드려요. 재테크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주식이요, 투자요, 수익이요. 다 맞는 얘기세요. 하지만 역으로 제가 다시 질문 드려볼게요. 주식만 잘하면 재테크를 완벽하게 다 하나요? 라고 하면은 대답을 못 하세요. 왜? 주식만 잘한다고 재테크를 잘하는 게 아니고 부동산만 잘한다고 재테크를 잘하는 게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을 잘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 모든 게 어디까지의 범위인지를 다들 모르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돈을 굴리는 기술인 재테크에 대한 내용은 딱 두 가지로 나뉘세요. 첫 번째, 돈을 불린다. 돈을 지킨다. 불리고의 내용에 주식이 있는 거고 펀드가 있는 거고 코인이 있는 거고 부동산이 있는 거고 등등등등의 많은 자산들의 운용들이 있겠죠. 그리고 지킨다의 개념은 딱 두 가지세요. 첫 번째는 세금, 절세. 두 번째는 보험. 이 모든 것들을 다 잘해야 재테크를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대한민국에서 우리 부모님 세대는 예적금을 통해서 돈을 모으신 다음에 무조건 부동산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부모님의 방법이 틀린 거냐? 아니에요. 맞아요. 그 당시에 대한민국 경제 상황에는 그게 맞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다만 시간이 지나 26년을 살아가는 지금 현재 젊은 친구들한테는 그 방법 자체가 맞지 않는 방법이 되어버린 것 뿐인 거죠. 그러면은 현재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저는 무조건 금융자산을 통해서 준비를 해놓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지키는 자산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저는 얘기를 드려요. 그러면은 불린다의 개념의 기본 베이스 조건은 뭐냐면은 무조건 물가 상승 이상의 자산 가치를 늘려야 된다라고 저는 얘기를 드립니다. 물가 상승률은 연평균 대략 7%씩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신문에서 보면은 물가지수가 연평균 4%씩 올라간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7%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소비자 물가지수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쓰는 물가가 있고 쓰지 않는 물가가 있어요. 그러면은 쓰지 않는 물가까지 다 포함해서 평균치를 낸 게 연평균 4%의 물가 상승률인 거고 쓰지 않는 부분을 빼버리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 연관이 있는 쓰는 물가들만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생필품, 식료품들이 있겠죠. 얘네들만 따진다라고 하면 매년 7에서 8%씩 물가는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로소득자들은 그러면은 매년 연봉은 오르나요? 안 오르나요? 대다수가 동결이에요. 근데 연봉 협상의 기준은 전부 다 세전 연봉이죠. 세전 연봉에서 빼기 4대 보험, 소득세, 원천징수라고 하죠. 얘네들을 빼야지만 세후 연봉인 건데 세전 연봉은 매년 동결이에요. 근데 매년 4대 보험 요율과 세율은 오르나요? 떨어지나요? 매년 올라가죠. 그러면은 실수령되는 세후 연봉은 사실상 매년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이 세후 연봉을 바탕으로 우리는 저축과 지출을 하는데 지출은 내가 현재를 살아가기 위한 현재 생활비인 거고 저축은 내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자산들인 건데 사실상 세후 연봉이 떨어진다. 근데 물가는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현재 생활비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실수령액은 떨어지는데 물가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현재 생활비가 계속 올라간다. 그럼 내가 실질적으로 저축할 수 있는 룸의 사이즈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결국엔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저축의 룸의 사이즈가 점점 줄어드는데 그 저축하는 수단조차도 물가를 따라갈 수가 없다라고 하면은 내가 준비한 이 저축 금액들은 전부 다 현금성에 대한 자산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거지로 가는 지름길이다라고 저는 얘기를 드려요. 대한민국은 너무나도 살기 좋은 국가는 맞지만 결국에는 그 살기 좋은 혜택조차도 돈이 있는 사람들만 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고 예전에 우리는 어느 정도 잘 살았어 라고 하면 우리 집 중산층 살았어 라고 얘기했지만 대다수 현재는 없습니다. 중층이 없어요. 그냥 잘 살거나 못 살거나 이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해서 잘 살거나 못 살거나의 퍼센테이지가 5대5가 아니라 잘 살거나 10% 미만 못 살거나 90% 이상 그럼 과연 앞으로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미래 안에서 현재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내용들 바탕으로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그룹에 속해서 살 수 있을 건지를 한번 상상을 해보셔야 돼요. 재테크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얘기를 드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재테크는 하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에서 안타깝지만 사람답게도 살 수가 없다. 그러면은 지킨다는 왜 해야 하나요? 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내가 사실상 자산 가치를 아무리 많이 늘렸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세금과 건보료는 죽을 때까지 납부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얘기를 드렸어요. 현재 시점에서는 현재 연봉에 따라서 4대 보험료와 세금이 산출이 되는데, 은퇴를 하고 난 이후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소득들을 바탕으로 전부 다 세금과 건보료가 산출이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대한민국에서 세법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세무사들이겠죠. 세무사들은 결국엔 표면적으로 때려맞을 수 있는 직접세에 대한 개념들을 대한 얘기들만 해줄 뿐이지, 사실상 2차 간접세에 대한 개념인 세금과 건보료 적인 측면에서는 정확하게 알려드리지 않는다. 그럼 결국에는 내가 일평생을 살면서 힘들게 자산을 모으고 불리고 했는데, 내가 절세 자산을 지금부터 준비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내가 그 시점에 세금과 건보료가 터지게 되면은 힘들게 만들어 오는 내 전체 자산 중에 사실상 60%만 내 진짜 자산인 거고 40%는 나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100%가 있어도 부족한 게 현실인데, 이 40%조차도 나가버리면은 당연히 더 힘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40% 나가지 않게끔 조금이라도 지키시기 위해서 절세를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얘기를 드려요. 보험은 대한민국에서 좋아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없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만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은가요? 라고 얘기를 드리면은 다들 필요는 하다라고 하세요. 저도 이제 보험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보험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필요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준비하고 이걸 효율적으로 활용해 먹을 수 있을까의 포인트로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 제가 여기서 말하는 보험의 포인트는 좀 달라요. 대한민국에서 직장인들은 월급을 바탕으로 재테크라는 거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내가 보험이 필요한다는 거는 최소한의 보험료를 납입을 하고 내가 살면서 다가오게 될 리스크를 해지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게 이제 보험인 건데, 결국에 재테크라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목돈을 가지고 운용을 하던가 혹은 나한테 매달 들어오는 월 소득을 바탕으로 재테크를 준비할 수 있는데, 내가 만약에 불의의 사고 혹은 불의의 질병을 통해서 내가 일을 할 수가 없는,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소득이 끊겨버리게 되면 당연히 재테크를 할 수가 없게 돼버리기 때문에, 내가 현 시점에 그런 것들을 사전에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최대한의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게 보험인 거다. 재테크라는 거는 불리고 지키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잘해야 내가 진짜 재테크를 잘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테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 재테크는 돈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돈을 굴릴 수 있는 돈 자체가 일단 커져야 돼요. 제가 자산관리사이긴 하지만 저도 개인 한 명의 투자자겠죠. 저는 수익률을 중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수익률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내가 거기다 넣은 투자의 원금 자체가 작아버리면은 수익금은 작을 수밖에 없겠죠. 똑같은 종목에다가 투자를 했는데 한 사람은 100만 원을 넣어가지고 100% 수익이 났어요. 또 한 사람은 여기에 1억을 넣어서 똑같이 100% 수익이 났어요. 그러면은 100만 원을 넣은 사람은 수익금이 100만 원이고요. 1억을 넣은 사람은 수익금이 1억이겠죠. 수익률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건 좀 극단적인 케이스인 거고, 투자를 할 수 있는 룸의 사이즈를 키우는 행위부터 먼저 하셔야 되는데, 이 행위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소득 자체를 올리거나 혹은 내가 소득을 올릴 수가 없는 케이스다라고 하면은 지출 자체를 줄여야지만 저축할 수 있는 룸의 사이즈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첫 스타트는 재테크를 내가 할 거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 소득을 올리거나 아니면 지출을 내리거나, 두 번째는 목표 설정이에요. 똑같은 회사를 다녀가지고 똑같은 월급을 받고 있는 두 명의 친구가 있는데, 한 명은 독신주의자예요. 한 명은 미래에 대한 생각을 준비를 이제 하는 친구겠죠. 그러면은 미래에 대한 목표 설정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똑같은 회사에 똑같은 월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똑같은 나이라 하더라도 미래에 대한 준비 자체가 아예 방법 자체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즉, 내가 현재 어떤 상황이고 내가 앞으로 무엇 때문에 돈을 모아가야 되는지 그 목적성부터 이제 확인을 해야 된다. 세 번째는 재테크는 무조건 기본 베이스가 물가 상승 이상의 자산 가치가 올라가야 된다고 했죠. 안타깝지만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연 7% 이상의 금리를 주는 상품은 없으세요. 그러면은 저축은 재테크가 아닌 거예요. 다만 소비를 안 한 것 뿐인 거지. 돈을 그냥 모아놓은 것 뿐이지. 그럼 재테크라는 거는 당연히 투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산 가치를 불릴 수 있다라고 하면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다 해라 라고 저는 얘기를 드려요. 은행 금리 1%, 2% 정해져 있는 금리를 주는 저축 상품들만 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 되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주식을 시작을 할 거예요. 누구나 다 아는 망하지 않을 기업에 그냥 한 주 한 주 사고 팔고부터 연습을 하셔라 라고 얘기를 해요. 투자에는 무조건 수익만 나는 건 아니에요.
손실도 당연히 나겠죠.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잃는 게 싫어가지고 손절을 안 해요. 싫어요. 못 하겠어요. 라고 하면은 오히려 원금을 받기 위한 투자가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돈도 버리고 그건 시간도 버리는 개념이겠죠. 예를 들어 내가 일반 직장인이다라고 하면은 정해져 있는 9 to 6 시간만 지켜놓고 자리에 앉아서 회사의 업무만 처리를 하게 돼버리면은 정해져 있는 월급이 따박따박 들어오는 게 직장인이다라고 하면은 사업이라는 거는 내가 사실상 소득은 정해져 있지 않은 채로 먼저 투자를 하고 그 투자한 금 이상으로 회수를 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사업인 건데 투자도 이 사업과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손절도 투자의 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투자 자체가 익숙해지셔야지만 내가 액션을 이제 취할 수가 있으시기 때문에 무조건 소액부터 사고팔고에 대한 매수매도에 대한 매매 트레이닝을 먼저 하셔라. 그리고 그게 익숙해진다라고 하면 공부를 하신 다음에 방법적으로 좀 더 넓혀 가시는 게 훨씬 더 맞는 방법이다라고 좀 얘기를 드려요. 그러면 최소로 모아야 되는 금액이 혹시 있나요? 없습니다. 제가 자산관리사로 일을 한 지 지금 15년째 일을 하고 있는데 자산관리 한번 받아보세요 라고 질문을 드려보면 대다수의 젊은 친구들이 난 저 자산이 없는데요. 잘못된 편견이세요. 자산관리는요, 자산이 있는 사람이 자산관리를 받는 것도 맞겠지만 자산을 만들기 위해서 받는 것도 자산관리를 받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적금을 많이 하죠. 목돈을 만들기 위해서 적금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똑같아요. 내가 투자를 하는 것도 일단 그 목돈을 만들기 위해서, 자산을 만들기 위해서 적금처럼 주식을 사고 파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거고요. 적금처럼 펀드를 사고 파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즉 투자 내가 넣는 그 대상만 달라지는 것 뿐이지 사실상 그렇게 어렵게 생각을 하시지 않으셔도 된다. 그럼 저축과 투자를 같이 병행해야 돼요, 계속? 처음에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어찌됐든 투자라는 거는 원금 손실의 리스크를 안고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내가 필요한 시점에 투자 수익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돼버리면 오히려 손실을 보고 빼야 되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저축과 투자를 같이 병행을 하시는 게 좋다. 저는 개인적으로 100%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면은 여유자금을 가지고 시간에 투자하세요 라고 저는 얘기를 많이 드리거든요. 그러면은 그 여유자금을 가지고 시간에 투자하세요의 개념의 그 베이스는 미래에 대한 준비를 안전자산으로, 당연히 안전자산이라는 거는 절세가 되면서 물가 상승 이상의 수익이 나는 곳에 안전자산이겠죠. 시간에다가 투자를 하는 그 내 미래에 대한 목적 자금들을 안전자산들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정말 여유자금을 가지고 주식을 트레이닝을 해야지만 나중에 내가 시간이 지나서 더 익숙해지고 자극적인 수익률에 유혹당하지 않고 그래서 투자를 투자로서 운용을 할 수 있다라고 좀 얘기를 드려요.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네. 투자가 너무 무서워서 네. 시작을 못하겠어요.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해 한마디 해주세요. 투자라고 해서 무조건 무섭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어느 곳에다가 돈을 넣느냐에 대해서 완전히 천차만별로 달라지거든요. 보통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어디에 투자를 하길래 무서워요라고 생각을 할까요? 주식, 코인. 주식은 어디에다 투자를 하는 건가요? 그렇죠. 기업은 망할 수도 있죠. 내가 어디다가 투자를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에다가 투자를 하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방향성이 우상향하는 곳에다 투자를 해라. 방향성이 우상향으로 올라가면서 상승과 하락을 하는 투자 자산도 있겠지만 횡보를 하면서 상승과 하락을 하는 투자 자산도 있겠죠. 대다수의 일반적인 투자는 주식을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은 횡보를 바탕으로 상승과 하락을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 많아요. 그러면은 결국에 얘네들은 마켓 타이밍을 잘 잡아야지만 우리가 수익률이 상당히 좋게 나겠는데 사실 이거는 운이에요. 제가 횡보가 아니라 방향성이 우상향으로 가는 곳에다가 투자를 해라 라고 얘기를 드렸던 거는 아무리 우상향하는 기업이라던가 국가에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이때 사가지고 이때 팔면은 당연히 마이너스겠죠. 하지만 내가 시간에 투자를 할 수 있다. 우상향으로 계속 올라가는 국가, 나스닥 미국이 됐던 중국이 됐던 한국이 됐던 일본이 됐던 계속 경제가 발전을 하면서 우상향으로 올라가 버리겠죠. 내가 결국에는 그렇게 방향성을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곳에다가 내 시간을 태울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결국에 상승과 하락의 반복을 하겠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떨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넣은 시점보다 무조건 위에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는 무서워요의 개념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내용 자체가 이미 투자가 아니라 투기가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내가 무엇에다가
돈을 넣을 것인지, 어디에다가 돈을 넣을 것인지 그 방향성만 먼저 잡아놓는다라고 하면은 투자는 절대 무서운 게 아니다. 마지막으로 좀 하나 더 얘기를 드리자면은, 우리가 살면서 돈이 필요한 것들은 단기 자산도 있고 중기 자산, 장기 자산, 살면서 필요한 자산들을 준비를 하는 게 이제 본인들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형성하는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눈앞에 있는 모든 것들에다가 내 전 재산을 넣어놨다라고 하면은 그 내용은 당연히 투기가 될 수밖에 없겠죠. 내가 살면서 이러한 목적 자금들을 만드는 이유 자체가 결국에 살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만들고 해결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분산 투자를 해놓고, 그리고 여유 자금을 바탕으로 시간에다가 운용을 해라. 그리고 방향성을 어디다가 넣는지, 그리고 나서 요게 잡힌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이 내용 안에서 주식이 될 수도 있고 펀드가 될 수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겠죠. 여기에다가 내 돈을 넣으면 무조건 수익이 날 수밖에 없다. 재테크, 그래서 공부는 어떻게 하나요? 뭐부터 공부할까요? 저도 자산관리사로 일한 지는 15년이 됐지만 사실 개인 투자는 20년이 넘었어요. 당연히 초창기에는 사기도 당해보고요, 몇 억도 잃어보고요, 다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저는 재테크를 잘하고 싶어서, 그리고 여유로운 삶을 살고 싶어서 정말 공부도 많이 했고, 그리고 많은 책들도 읽어보고 많은 것들을 해봤는데, 자, 시중에 나와 있는 재테크 책 안 읽으셔도 돼요. 재테크 책들 나와 있는 것들 있죠? 과연 얘네들은 내용을 검수 받은 걸까? 아니에요. 책 내는 거 되게 쉬워요. 검수를 받잖아요. 오탈자만 확인해요. 내용 자체가 맞고 틀린지에 대한 검수는 없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어찌됐든 그게 맞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이제 책이 팔리는 걸 거 아니에요. 그 책에 대한 내용, 맞고 틀림에 대한 내용은 그 저자의 방법이 기록되어 있는 책인 거지, 그 저자의 상황이랑 나의 상황이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 방법은 잘못된 방법이 돼버리겠죠. 근데 그 수많은 재테크 책들 안에서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기란 정말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재테크 책 읽지 마라 라고 얘기를 드려요. 두 번째는 뭐 유튜브라던가 많은 매체들 통해서 내가 공부를 할 수 있는데, 결국에 거기에서 얘기를 하는 모든 사람들은 현 시점의 기준으로, 본인의 기준을 바탕으로 뭔가 얘기를 많이 드려요. 근데 저는 현 시점에 대한 내용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누구도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간접 경험들을 통해서 저는 이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 시점의 내용과 조금 방향성이 다른다 하더라도 이렇게 저는 준비하는 게 맞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는 케이스가 두 번째인 거고요. 마지막으로, 그럼 재테크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모든 재테크는 결국에는 돈의 흐름은요, 경제에 기반되어 있어요. 경제신문부터 무조건 매일 읽어라 라고 얘기를 드려요. 이해할 생각하지 말고 국어책 읽듯이 그냥 읽어라 라고 해요. 그런 다음에 이게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6개월이 되고 1년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경제신문을 읽기 시작한 순간부터 1년, 2년, 3년이 되면은 본인만의 경제 흐름에 대한 흐름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내가 좀 더 여기서 깊게 이해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금융 용어라던가 경제 용어라던가 단어들을 공부를 하시면은 경제신문을 읽었을 때, 아, 얘가 이러한 내용이구나, 이제 이해가 되실 거고요. 여기서 좀 더 나아가신다고 하면은 경제가 이런 이슈가 터졌을 때 과거에 이렇게 흘러갔는데 라고 본인들이 이제 예측을 하는 걸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다가 본인의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그렇게 흘러갔는데 뻥 터졌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정말 재밌는 경험이 시작되실 거다. 그래서 너무나도 재미없겠지만 경제신문부터 꼬박꼬박 매일같이 읽는 습관을 가지시고, 그리고 나서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단순 경제신문을 떠나서 일간신문을 전체적으로 보시는 거를 권유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